필립의 사연방에 많은 애정을 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변함없이 재밌는 사연을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지극히 평범한 여성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치 못하다고 소개를 해야겠네요. 작년에 저에게 어마무시한 쇼킹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남편과 있었던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던 사연일 거예요. 뉴스에도 나왔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잘 성장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들어갔어요. 저는 다른 건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점을 4점대로 유지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를 방해하는 동기들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많이 되었어요.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저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매일같이 쫓아다니고 고백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재수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남자에게 여우짓을 하지도 예쁘게 꾸미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예쁘게 낳아주신 덕에 그렇게 되었죠. 여하튼 제가 마음 잡고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애들이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동물원 원숭이를 보듯이 빤히 쳐다봤답니다. 그런 시선을 하루 이틀 받으면 기분이 좋을 만도 하겠지만 학교에 있는 내내 당해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심한지 아실 겁니다. 이런 남학생들의 관심 때문에 저는 여학생들의 주적이 되어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하나 없었어요. 가만히 있는데도 문제를 몰고 다니는 것이었죠. 남자 동기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선배들까지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한번 어떻게 해볼 수작이었는지 술 마시자는 제안을 어찌나 많이 받았던지 아주 신물이 날 정도로 질려버렸답니다. 저를 쫓아다니는 남자들을 보고 여학생들은 제 이름을 따서 이지우 팬클럽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렇게까지 과장된 말이 소문에 소문을 낳자 제 대학 생활은 더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철민이라는 동기가 있었는데 저에게 고백을 1000번도 더 했답니다.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지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매번 제 앞에서 대쉬를 했네요. 지우야, 오늘도 날 찰 거니? 그래도 상관없어. 지우야 사랑해. 내 마음을 받아줘. 넌 지겹지도 않니? 내가 그 정도 싫다 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철민아, 그냥 학교 동기로 친구로 좋게 남자. 네가 이러면 다른 남자애들이 너 따라한다고 날 쫓아온단 말이야. 따지고 보면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너란 말이야. 그럼 다른 남자들이 피곤해하지 않게 나랑 사귀면 되잖아. 다른 남자들은 그냥 뜨내기들처럼 널 찔러보기 식으로 간보는 거지만 난 아니야. 평생 지우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남자라고. 제발 내 마음을 받아줘 지우야. 그만해. 벌써 학생들이 몰려들잖아. 창피해. 나 간다. 지우야, 나의 사랑을 받아줘. 거기서 서란 말이야. 철민이는 징그럽게 절 쫓아다녔고 제 얼굴만 보면 사랑 고백을 했답니다. 이걸 매일 당해보면 어떤 기분일지 대충 감이 오시죠? 진짜로 학교에 가는 게 곤욕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는 수업만 듣고 곧장 집으로 왔어요. 제가 목표하는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을 높게 올려야만 했으니까요. 다음 학기부터는 강의 시간표를 월화수로 몰아버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집에서만 공부했습니다. 이게 다 예쁜 탓이라고 말하려니 민망한데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 대학 생활을 이어가서 학점을 우수하게 받았어요. 과에서 수석을 도맡아서 장학금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기업에 지원해 당당하게 합격했고 지긋지긋한 남자들의 꼬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첫 출근을 하자 저를 열렬히 따라다니던 철민이가 보였답니다. 지우야 안녕. 나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이 회사에 지원했는데 운 좋게 붙었당.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정말 왜 이래? 내가 싫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야?
아니, 네가 이 회사에 지원한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나도 지원해봤는데 덜컥 합격했네. 지우야, 그렇다고 그렇게 정색하면 너무 서운하다. 널 짝사랑한 지 벌써 4년이 훌쩍 넘었다고. 진짜 미치겠네. 너 여기서도 사람들 앞에서 날 곤란하게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스토커로 신고해서 잘려버리게 할 거야. 지, 지우야, 내가 그렇게 싫었니? 아, 미안하네. 알았어. 여긴 회사니까 공과 사를 지켜야지. 널 곤란하게 만드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좋은 동료로 지내보자. 제가 싫은 내색을 심하게 보여줬더니 철민이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너무 심했나 싶긴 했지만 이렇게 해야 절 내버려 둘 것 같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철민이는 같은 부서 옆자리에 배정되어 매일 얼굴을 봐야만 했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팀끼리 이동을 해서 밥도 커피도 같이 먹어야 했죠. 저는 철민이의 돌발 행동이 언제 나올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한 달이 지나도 고백의 말을 한 번도 하지 않더군요. 지우야, 나 지금 분리수거하러 갈 건데 네 책상에 있는 커피 다 마셨으면 컵 줄래? 내가 버려줄게. 어? 아니야, 나도 손이 있는데 왜 너한테 이런 걸 시키겠어. 어쨌든 말은 고마워. 그래, 그럼. 아, 이따가 부장님이 회의하자고 하시더라. 서류는 내가 다 뽑아놨으니까 네가 회의실에 배치 좀 해줄래? 알겠어. 그렇게 회사에서 생기는 일과 문제에 대해서만 말을 걸고 사적인 말은 아예 하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해 상처를 받은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조금 미안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6개월 동안 철민이는 제 부탁대로 선을 지켜주어서 어느새 편안한 동료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젠 저에게 마음이 완전히 떠버린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철민이가 또다시 고백을 하더군요. 이번에는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속삭이며 진지하게 말했답니다. 지우야, 난 도저히 안 되겠니? 매일 좋아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일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철민아, 너 아직도 날 좋아하는 거니? 당연하지. 단 한순간도 널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어. 난 널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나 너무 힘들다. 오늘 마지막 고백을 할게. 네가 싫다 하면 회사에서 나갈 생각이야. 지우야, 나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내가 싫다 하면 회사를 관두겠다고? 철민아, 너 왜 이래? 우리 그동안 동료로서 잘 지냈잖아. 그리고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왜 꼭 나여야만 하니? 그야, 너니까 그렇지. 눈앞에서 매일 보니까 힘들다. 그럼 거절하는 거지? 나 회사 그만두도록 할게.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댔습니다. 마치 빨리 잡지 않으면 평생 고장난 채 뛰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철민이와 같이 걷다가 갈림길이 찾아와 헤어질 순간이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우리 사귀어 보자고.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제대로 들었어. 네가 그렇게 좋다는 내가 얼마나 깨는 여자인지 보여줄게. 대신 내가 차기 전까지 네가 날 버리면 절대 안 돼. 약속할 수 있어? 그야 당연하지. 내가 널 버릴 일은 절대 없으니까. 지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 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인 채 걸었는데 철민이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제 옆에 꼭 붙어서 걸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5년간 저를 사랑해준 철민이의 마음을 받아주었네요. 저희는 매일 얼굴을 보며 일을 했고 사랑을 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철민이와 연인이 된 게 시트콤 같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연애는 특별한 거 없었어요. 보통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와 비슷하게 영화 보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끔찍하게 여긴 남자를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게 된 거죠. 이래서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하나 봐요. 저희는 5년의 연애를 작은 잡음도 나지 않고 굳건하게 잘 지키고 이어나갔습니다. 철민이는 연애 중 여러 번 프로포즈를 했는데 제가 계속 미루었어요. 나이도 젊은데 벌써 결혼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철민이가 아무리 저를 많이 사랑해주지만 아직 모든 걸 본 것 같지 않아 더 두고 볼 생각이었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봤더니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멋지고 훌륭한 남자더라고요. 되려 철민이가 저보다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자 그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사귀는 동안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간 덕에 진작부터 결혼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상견례를 진행해서 신혼집과 혼수와 예단을 적당한 선에서 맞춰 하기로 약속하게 되었고 얼마 뒤 결혼을 했답니다. 남편이 된 철민이와 한 집에서 살게 되니 연애 때와는 색다른 기분이었어요. 그이의 잠버릇도 알게 되었고 식성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죠.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이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김치찌개밖에 없어? 에휴, 장가와서 맨날 똑같은 밥만 먹고 사네. 반찬 투정? 언제는 내가 해준 김치찌개가 날마다 먹어도 상관없다며. 게다가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나만 밥을 해? 당신도 날 좀 챙겨봐. 내가 청소랑 쓰레기 담당하기로 했잖아. 주방은 당신 담당이잖아. 됐다.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얼굴만 반반하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뭐야? 지금 말 다 했어? 치, 언제는 나 없으면 못 살겠다 어쩐다 하더니 이젠 잡은 물고기라 이거지? 언제적 이야기를 하냐? 그땐 내 눈이 어떻게 돼서 그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시간을 되돌린다면 당신한테 고백하기 전으로 돌리고 싶다. 아우. 내 불쌍한 인생. 그만해라. 나 진짜 화낸다. 아이고 네네 입 다물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식사하시죠. 그이는 결혼 초부터 180도로 변해 전혀 다른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출퇴근할 때 제 손을 못 잡으면 삐치던 그가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잡으면 기분 나쁘게 뿌리쳤어요. 뿐만 아니라 밤에 사랑을 나눌 때면 뭐가 불만인지 재미없다며 저를 밀치고 거실로 가서 자더라고요. 평생 저만을 사랑해줄 거라 믿었던 남자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저는 똑같이 화를 낼까 하다가 싸움만 더 커질 것 같아 잠시 대화를 끊어버리고 냉정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제 얼굴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혀서 회사 선배에게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언니, 결혼한 지 3년 됐죠? 요즘 형부는 어때? 둘이 아직도 잘 지내요? 그렇지. 그런데 왜? 너 철민이랑 안 좋아? 휴, 남편 그 자식이 연애 때랑 180도로 달라졌어요. 날 여자로 보지도 않고 타박만 심하게 해요. 내가 남편이랑 사는지 애랑 사는지 모르겠다니까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 어떡하니. 아 맞다. 위층에 강 선배 알지? 그 선배가 연애 7년 하고 결혼했는데 2달 만에 이혼했다더라. 너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지? 2달 만에 이혼을 했다고요? 헐, 언니, 우리가 자주 티격태격하긴 하지만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나랑 냉전 중이라고 먼저 사과를 절대 안 하고 있어. 진짜 사춘기 중2병 환자 같다니까요? 에이, 남자들은 원래 다 그래. 내 남편이라고 안 그런 줄 아니? 성실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얼마나 게을러 터진 남자인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 내 숙명이라 생각하고 데리고 사는 거지. 나도 남편 놈 기분 틀어지면 내가 먼저 사과해. 정말요? 진짜 남자들은 한 종자라는 말이 맞구나. 에휴, 그런데 사과할 타이밍을 놓쳐서 많이 어색해요. 지금 거의 2주째 말을 안 하고 있다고요. 뭐? 2주? 그럼 여태 각방을 쓰고 있는 거야? 남자는 2주 동안 참기 힘들 텐데. 제 남편은 그렇지도 않아요. 연애 때는 잘 맞아서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저랑 잠자리 갖는 게 싫은가 봐요. 같이 잠자리를 한 지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네요. 그러자 선배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2달이나? 야, 그런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네 남편 그러다 바람난다고. 남자는 원래 욕구를 참지 못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남자들 바람 피우는 거 100이면 100, 잠자리 때문이라고. 너 그러다 철민이 딴 길로 보낼지도 몰라. 그 정도예요? 2달 각방 쓴 게 그렇게 큰일 날 일이에요? 진짜 신경 쓰이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으이구, 이 멍청아. 그럴 때마다 네가 이벤트를 해줘야지. 이벤트를요? 여자도 요즘 남자한테 이벤트를 해줘요? 내가 말하는 이벤트가 네가 생각하는 이벤트와는 다르단다, 꼬맹아. 안 되겠다. 내가 내일 이벤트 해줄 걸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네? 언니가 했던 이벤트를 하라고요? 그게 도대체 뭔데요? 회사 언니는 저를 한심하단 듯이 찌찌거리시며 제가 한심하다고 하더군요. 이튿날 언니가 저에게 가져다준 이벤트 준비물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이런 걸 입고 이벤트를 해준다고. 깨끗하게 세탁한 거니까 오늘 밤에 입어봐. 도대체 뭐길래 그런 말씀을... 어머! 이게 뭐야? 이 속옷은 뭐예요? 브라자에 패드는 없고 왜 끈만 있어요? 팬티도 끈만 있네? 이거 뭐야? 설마 꼴이에요? 으이구 순댕아, 꼬맹아. 이게 바로 남자를 위한 이벤트라고. 불 다 끄고 촛불 하나 켜고 이 속옷 입고 남편 앞에 서봐. 싸운 거 바로 잊혀지지. 그 자리에서 싹 다 풀린다니까. 오늘 밤 꼭 입어라. 네 남편 침 질질 흘리는 늑대로 돌변할 테니까. 그럼 난 일하러 간다. 내일 후기 말해줘라. 저는 그 망측한 속옷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던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퇴근 후 남편과 따로 집으로 돌아갔고 각자 식사를 하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와 꼭 화해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 망측한 속옷을 입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안방에 노란 스탠드를 켰어요. 그리고 남편을 부르려고 비명을 질렀답니다. 아! 그러자 남편이 거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제 걱정이 된 모양이었죠. 이윽고 안방 문을 열자 선배가 준 속옷을 입은 저를 보았습니다. 뭐야, 당신 그건? 자기야, 내가 준비한 이벤트야. 어때? 추워 보여. 끈만 달린 속옷 입으면 다 이벤트가 되냐? 네 밋밋한 몸매가 그 속옷을 소화 못해서 구려 보인다. 옷 입고 TV 자. 그리곤 거실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 눈물을 흘리며 화를 냈어요. 야,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직까지 화를 풀지 않는 거야? 내 몸매가 아무리 밋밋해도 그렇지 그따위로 말해도 되는 거야? 나 지금 당신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안 보이냐고. 아, 겁나 시끄럽네. 나 이어폰 끼고 잘 테니까 혼자 승질을 내든 연병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선배에게 속옷을 돌려주며 사실대로 말했더니 진짜 큰일이 날 것 같다며 어른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대화가 좀 통하는 사람이라면 대신 뭐라 해줄 수도 있으니 일러 바치라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든 그 이와의 사이를 회복하고 싶어서 선배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잠자리 이야기는 빼놓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2달 넘게 각방을 쓴다는 걸 말해버렸습니다. 어머님이 그이한테 말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쭈 얘봐라. 지금 내 앞에서 내 아들을 욕하는 거니? 네가 질질 짜면서 말하면 네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한 거야? 하!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네. 야, 내가 너 예쁘다 하니까 진짜 네 엄마로 보이는 거야? 난 네가 어려워해야 할 시어머니야. 그런데 감히 내 앞에서 아들 욕을 해? 네가 띨띨하게 요리도 못하고 밥일도 못하니까 내 아들 마음이 뜬 거 아니야. 얼굴만 반반하고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 년아. 시어머니도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와 마찬가지로 180도 돌변해 있더군요. 그런 모진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은 더 아파왔고 답답해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시어머니한테 욕만 엄청나게 먹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찾아간 게 불만이었는지 다음날부터 퇴근하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매일 누구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건지 늘 취해서 왔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는 더 멀어졌는데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전해지면 그이도 풀고 전처럼 달라질 수 있을 거라 믿었답니다. 그래서 퇴근 후 회사 앞에 먼저 나와 그이를 기다리는데 가슴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이윽고 남편이 회사 앞으로 나왔는데 어딘가를 보며 미소를 짓더라고요. 누구에게 그러나 하고 그의 시선을 따라봤더니 글쎄 어떤 여자가 탄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난 게 분명해 보였죠.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보면 달려가 두 년놈을 개패듯이 패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두 다리가 바닥에 박혀버렸는지 발을 쉽게 떼어내지 못했답니다. 결국 남편과 상간녀가 탄 차가 떠나가는 걸 가만히 구경만 했어요. 그때 제 심정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화가 치밀었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두 년놈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저는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회사 앞에서 현장을 잡으려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이틀 만에 상간녀가 나타난 걸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그 차에 올라타자 저도 달려가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뭐야? 당신 언제 나타난 거야? 어머, 동생 마누라야? 듣던 대로 생긴 건 반반하네. 저는 가까이서 본 상간녀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게 아무리 낮게 봐도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당신이 바람 피우는 년이 이 옆했네야? 야, 말 조심해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감히 너 따위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 인간이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제대로 미쳤네? 바람난 현장을 들키고도 상간녀 편을 들어? 늙어 빠진 년한테 왜 빠졌는지 모르지만 니들 오늘 되졌어. 저는 미리 준비해온 쌍절곤을 가방에서 꺼내 남편과 상간녀의 면상에 휘둘렀습니다. 퍽퍽 소리가 나며 깨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개의치 않고 계속 휘둘렀답니다. 이 개쓰레기 화상 우라질 오살할 년놈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니들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두 년놈은 꼼짝도 못하고 제가 휘두르는 쌍절곤에 맞고 쌍코피를 흘렸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었어요. 또 이마에 혹이 여러 개가 스물스물 올라오더군요. 야! 그만해! 아 그래도 너한테 조만간 말하고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위자료 줄 돈이 있나 보네. 그런데 어쩌지? 난 니들 둘 소송으로 끌고 가서 싹 벗겨 먹을 거라고. 그만해! 위자료 10억 줄 테니까 그만하라고. 저는 10억이라는 말을 듣곤 쌍절곤 휘두르는 걸 멈췄습니다. 지금 뭐랬어? 10억을 준다고? 그렇다니까! 우리 자기가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청담동 100억대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강원도에 수십억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엄마도 다 알고 있어. 우리 집 전 재산 털어서 너한테 주고 털어버리기로 했다. 어차피 100억대 부자가 될 테니 그 정도는 껌이지. 그치 저기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했잖아. 어이 애기야, 네가 그렇게 밤일이 시원찮다며? 나랑 잘 때는 아주 좋다고 노래를 부르는데 말이야. 말해 뭐해. 저 기집애는 진짜 얼굴만 반반하다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년이야. 그러니까 우리 자기랑 결혼하려고 이혼하려는 거잖아. 나이스 샷. 쌍절곤으로 얻어 터졌는데 기분은 좋네. 예송이 들었지? 그만 내리는 게 어떨까? 우린 돼지 잡으러 가야 하거든. 10억이라는 말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돼지 잡으러 간다는 말은 귀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가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멧돼지를 사냥총으로 잡아서 지구대에 가져다 주면 한 마리에 2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100억대 부자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몰랐지만 저와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되물었어요. 진짜 위자료 10억 줄 거야? 그 다음에는 이 아줌마랑 재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거고? 그렇다니까. 그리고 우리 자기한테 자꾸 아줌마라고 하지 마. 내 눈에는 청순한 20대로 보이니까. 그 말을 듣자 남편과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널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에서 내려 그이가 이혼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친정에서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이미 남편에게 오만 정이 떨어졌으니
위자료 받고 헤어지면 현명한 결정을 내린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남편을 만나 이혼 도장을 찍고 약속한 10억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움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내가 아는 남편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우후지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고 이혼하고 10억을 얻었으니 좋은 일이 벌써 일어난 거라 생각하고 깨끗이 털어버리기로 했죠. 그런데 제 무시무시한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혼한 지 24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더군요. 예, 아가, 우리 철민이가 죽었다, 오늘 새벽에.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이가 죽다뇨? 어젯밤에 새로 결혼할 여자애와 멧돼지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년이 내 아들을 멧돼지로 착각해서 산탄총을 쏴버렸대. 그 자리에서 바로 숨졌다는구나, 아가. 그녀는 지금 도주 중이야. 우리 아들 억울해서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여기 와주면 안 되니? 바람난 못된 놈인 것도 알고 너에게 상처를 준 것도 다 아는데 그래도 네가 우리 철민이 가는 길에 인사라도 해주면 안 될까? 허망하네요. 절 버리고 그 여자랑 아주 오래 행복하게 살 것 같더니 어떻게 이혼한 지 하루 만에 죽을 수가 있죠? 그것도 바람 피운 그 여자 손에 끝나다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일단 전화 끊으세요. 생각을 좀 해야겠어요. 전화를 끊었는데 슬픔은 전혀 몰려오지 않았고 찝찝한 감정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어요. 빈소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화색이 돌더군요. 아가, 너 왔구나. 와줬구나. 고맙다. 고마우실 필요 없어요. 제 기분이 찝찝해서 온 거니까. 저는 철민 씨한테 절만 올리고 갈 겁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모진 말했던 거 사과한다. 우리 악연은 되지 말자. 어머님이랑 제가 악연은 아니지만 좋은 인연으로도 남을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지우야. 우리가 너한테 위자료를 주면서 전 재산을 탕진한 거 알지? 그 바람난 늙은 여자 말이야. 경찰한테 들었는데 100억대 펜트하우스 주인이 아니라 거기서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란다. 쥐뿔도 없는 게 우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라고. 강원도에서 펜션 한다는 것도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돈 버는 년이란다. 철민이는 그년이 취미생활하는 줄 알고 거기 따라가서 그렇게 됐다고. 아이고, 내 아들 불쌍해서 어쩌냐. 그래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속은 건 어머님이랑 그이니까 저랑은 상관없잖아요. 예, 아가. 내가 지금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우리 철민이가 사망보험 수혜자를 네 앞으로 해놓았더구나. 100억 생긴다는 기쁨에 바꿔놓은 걸 까먹은 모양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 위자료도 10억이나 받았으니 우리한테 아들 보험금이라도 내어주면 안 되겠니?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의 목숨값 3억을 건지려고 저를 부른 겁니다. 살가운 말투로 대하며 제 옆구리를 긁으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시어머니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랬구나. 철민이가 아직 보험 수혜자를 바꾸지 않았구나. 어머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분이 꾸리꾸리했는데 지금 막 해피해피해지네요. 지난주 로또 1등이 13억이라는데 제가 딱 그만큼의 돈을 벌었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혼 도장만 찍어줬는데 말이죠. 너 그 돈까지 네가 먹을 생각이니? 아니라고 말해라. 우리 집 이제 쫄딱 망했어. 집을 팔지 않으면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그럼 다른 곳에 가서 사시면 되잖아요. 뭘 그리 간단한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철민이한테 절 안 하고 갈래요. 원래 경사가 생기면 조사에 오는 게 아니라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13억이라니. 제가 휘파람을 불고 돌아서자 시어머니가 제 머리끄덩이를 잡았어요. 인년이 내 아들 보험금까지 처먹겠다고? 너한테 준 10억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거 하나 양보를 못해? 나 우리 집 없어지면 살 희망이 없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런데 니년이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오늘 너 돼지고 나도 돼지련다. 아, 머리털 다 뽑히게 생겼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시겠냐고요? 후회는 밥 말아먹을 후회. 야, 나 떡이다. 알았어요. 그럼 철민이 앞에서 한판 붙어봅시다. 제 등 뒤에 있는 시어머니를 쓰러뜨리려고 손을 이리저리 뻗다가 식당까지 걸어갔어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고 있었죠. 저는 조문객이 먹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잡고 시어머니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아, 뜨거워. 아이고, 나 죽네. 여기까지 하시죠. 이것보다 더러운 꼴 당하기 싫으시면. 야, 이년아. 가진 걸 다 잃었는데 너 같으면 멈추겠니? 일로 와, 오살할년아. 저에게 달려들자 옆으로 쓱 빠진 뒤 국통에 있던 대형 국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곤 국자로 시어머니를 공격했어요. 머리, 허리, 다리, 궁뎅이, 뱃살, 눈탱이, 얍! 아이고, 나중에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인연이 사람 잡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공격에 바닥에 누워 몸을 웅크리며 소리쳤는데 조문객들은 아무도 의자에서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저와 하는 대화를 모두 들은 데다 남편이 상간녀와 멧돼지를 잡다가 사냥총에 맞아 초상난 걸 알기 때문에 모두가 제 편이었답니다. 결국 몇 대 더 공격하고는 시어머니가 항복을 외쳐서 끝을 내고 장례식장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을 떠난 남편놈이나 시어머니나 똑같은 유전자네요. 하늘에서 천벌을 내렸으니 제가 할 일은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땅이 굳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답니다. 얼마 뒤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갔어요. 제가 이혼한 기념이자 많은 돈을 누리게 된 기념으로 해서 축하하고 바람을 쐬려고 갔답니다. 저희는 인적이 드문 펜션으로 가서 강원도의 좋은 공기도 마시고 경치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밤이 깊어져서 펜션 앞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기로 했습니다. 숯불 위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고기를 굽는데 침이 입에 고이더라고요. 저는 아주 맛있게 적당히 구워서 접시에 담아 부모님께 먼저 드렸고 저는 계속해서 삼겹살을 구웠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산 위에서 짐승 한 마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펜션 주인이 밤에는 산짐승이 돌아다녀서 산책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로 산에서 네 발로 뭔가가 내려왔어요. 부모님은 화들짝 놀라 고기를 드시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지우야, 피해! 저기 네 발인 짐승이 내려오고 있어. 알았어. 그런데 짐승이 왜 이렇게 말랐지? 잠깐만 엄마, 불쌍한 동물이면 고기 한 점 주고 돌려보내자. 기다려봐. 그러자 엄마는 위험한 짐승 같다며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고 보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짐승을 지켜봤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짐승의 모습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누군가 산에서 네 발로 기어 내려오고 있던 겁니다. 뭔가 이상해서 불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말하더군요. 아, 배고파. 저기 고기 좀. 거의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남편을 멧돼지로 오인해서 산탄총을 쏴서 요단강으로 보내버린 상간녀였던 겁니다. 경찰이 상간녀가 도주 중이랬는데 왜 이 산속에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아줌마? 고개 들어봐. 나 누군지 알지? 당신은 그때 송이. 맞아. 근데 아줌마 꼴이 그게 뭐야? 설마 경찰들 피해서 여기 산속에 숨어 있던 거야? 내가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일하는 곳이 바로 저 옆산이야. 그때 철민이를 멧돼지로 오인해서 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쳤지. 바로 이 산으로. 그런데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이렇게 밤만 되면 기어 내려와 배를 채울 걸 찾고 있던 거야. 이봐, 애송이. 나 삼겹살 좀 줘.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그럴까? 이 삼겹살 말이야. 멧돼지라더라? 펜션 주인이 준 거거든? 멧돼지 잡다가 이 꼴이 났는데 멧돼지 고기를 먹고 싶어? 물론 저희 식구가 먹는 건 그냥 마트에서 파는 보통 삼겹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골려주고 싶어서 말을 지어냈죠.
상관없어. 난 어젯밤 쥐를 잡아먹었어. 그것도 날 것으로 말이야. 뭐든 줘봐. 제발 부탁해. 그냥 주면 쓰나. 재미가 없잖아. 내가 이혼한데 큰 몫을 한 게 아줌마니까 게임이나 하나 하자. 내가 돼지 하면 꿀꿀이라고 외쳐봐. 예송이가 어른을 놀리네. 알았어. 대신 고기 먹고 난 다시 산으로 사라질 거야. 신고할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시작한다. 돼지. 기운 없어 죽겠는데 별걸 다 시키네. 꿀꿀. 목소리가 작다. 돼지. 꿀꿀. 꿀꿀꿀. 저는 까르르 웃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장난 그만하고 고기를 내어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게로 삼겹살을 들어 네 발로 앉아있는 상간녀에게 삼겹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눈 감고 해. 이런 취미를. 알았어. 상간녀가 눈을 감자 저는 삼겹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숯불에 미리 달궈둔 집게로 상간녀 주둥이를 잡아버렸습니다. 이윽고 상간녀 입술에서 연기가 피어올라서 놓아주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약속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니년한테 왜 고기를 주냐, 수배범년아. 넌 오늘 되졌어. 나야말로 되졌다. 니년 기업 빼고 저기 있는 삼겹살 모두 해치우고 다른 산으로 뜰 거야. 간다. 어여 와. 상간녀가 달려오는데 얼마나 씻지 않았는지 똥파리와 함께 달려오더군요. 지난번에는 쌍절곤이었지만 이번에는 집게로 응징하기로 했답니다. 먼저 코를 잡고 비틀어 버렸더니 코피가 줄줄 나더군요. 이어서 귓불을 딱, 눈썹을 딱, 가슴을 딱 집게로 집을 수 있는 부위는 모두 집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많이 아팠는지 상간녀가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앉고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 그냥 고기 몇 점 던져주면 사라질게. 내가 이렇게 빌게. 에? 사라진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까 경찰에 신고했어. 저기 구석에 있는 우리 아빠 보이지? 진작에 신고해서 지금 형사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잘 가. 내 발 짐승년아. 뭐? 그게 정말이야? 안 돼. 이대로 감옥에 갈 수 없어. 차라리 산속에서 평생 살고 말지. 예송이년아. 다음에 기필코 복수를 해주겠다. 상간녀는 뒤를 돌아 네 발로 산을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 경찰들이 와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상간녀 뒤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집게가 들려 있었죠. 그런데 네 발로 뛰어오르는 상간녀가 너무 빨라서 거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뭐야 천연? 오지게 빠르네. 인연아, 내가 산에서만 한 달을 넘게 지냈다고 쉽게 잡힐 것 같으냐? 여긴 내 나와버리니까 포기하고 꺼지시지. 아니, 니년 잡고 포상금 받을 거야. 너 멧돼지 받으면 20만 원 받는다고 했지? 넌 멧돼지 25마리 값이야. 300만 원짜리 멧돼지라고 우라질려나? 에이, 젠장. 겁나게 집요하네. 그래도 난 절대 잡히지 않는다. 으아! 상간녀는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는데 돌을 밟고도 아주 빨리 뛰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놓칠 것 같아서 집게를 던지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 돼지 새끼야! 이게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그러자 상간녀가 고개를 뒤로 돌렸는데 제가 던진 집게가 상간녀의 콧구멍 2개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윽고 돼지 먹다는 소리가 산에서 울려 메아리를 치더군요. 잡았다 이년아. 내가 이겼어. 상간녀는 집게를 콧구멍에 꽂은 채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상간녀를 돼지처럼 들쳐 업고 산에서 슬슬 내려왔어요. 펜션까지 20분이 걸렸는데 제 몸은 어느새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의 랜턴이 제 앞을 비추자
노래를 불렀습니다. 돼지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돼지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형사님들, 여기 300만 원짜리 멧돼지 잡아왔어요. 내가 잡았다고요? 경찰 수십 명이 제 앞으로 다가와 상간녀 얼굴에 랜턴을 비추더니 바로 쇠고랑을 채우고 경찰차에 옮기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갔다가 상간녀를 응징하고 300만 원까지 벌었답니다. 일석삼조였죠. 저는 어떻게 상간녀를 잡아왔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경찰서에 진술하러 따라갔답니다. 경찰서에서 상간녀는 유명인사라 다들 환호와 박수를 보내더군요. 그리고 큰 사건을 해결한 저에게 용감한 시민상과 포상금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펜션으로 돌아가 부모님과 마저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놀란 두 분은 저에게 다친 곳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지우야, 너 괜찮은 거야? 저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그 여자를 들쳐업고 내려왔잖아. 다치거나 쑤시는 데는 없어? 엄마, 다치기는커녕 온몸이 시원해. 막혀있던 혈이 뚫린 것 같다고. 나 포상금이랑 용감한 시민상도 받는다더라? 이번 여행이 정말 뜻깊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얼마 뒤 경찰서장이 주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고 포상금까지 챙길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과실치사죄로 징역 5년형을 받았어요. 평생 산에서 사는 것보다 그냥 5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뭐 제가 감옥을 가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총정리해볼까요? 저를 5년 동안 짝사랑한 남편과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 후부터 절 질려하고 싫어해 바람을 피웠는데 전 재산을 저에게 주고 100억대 부자 상간녀와 붙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상간녀가 취미로 한다는 유해조수 구제단이 되어 같이 멧돼지를 잡으러 갔다가 상간녀가 남편을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쏴서 송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돈이 궁했던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금을 제가 받는 걸 알고 장례식장에 불러 큰 난리를 치고 참교육을 해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로 여행을 왔는데 산속에서 네발짐승이 내려왔는데 남편 송장을 치른 상간녀였고 저는 그녀를 때려잡은 거죠.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번 돈이 정확히 13억 300만 원이네요. 어휴, 이렇게 글을 써보니 제가 진짜 평범하지 않은 사람 같네요. 참 기가 막히고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이 일이 일어난 게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여전히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 지난번에 이벤트 속옷을 빌려준 회사 언니가 소개해준 남자와 사귀고 있답니다. 저와 같은 이혼남이었는데 그쪽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은 사귀기 시작하면서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잘 만나고 있네요.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을 내야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감사할게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정말 기똥차게 재밌네요. 바람의 마지막이 어떤지 다들 아셨죠? 그럼 배우자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